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고발을 감행했고,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초해 폭로전을 벌였는데요.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진 분쟁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브와 또 이 미니진 어도어 대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민니진 대표가 했었는데 어제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2시간이 넘는 민니진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 중에 민 대표가 울기도 하고 네. 이제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아니면 갈등이 좀 해소되는 정황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이 기자회견으로 사실은 오히려 갈등이 좀 약간 더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민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이 민니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해서 자신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자회견 중에 하이브가 이 민니진 대표가 주술 경영, 그러니까 즉 무속인에게 의존을 해서 경영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은 그냥 지인에게 상담을 한 것이고, 근데 그 지인이 무속인이었다. 그러니까는 무속인이라서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지인의 직업이 무속인일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런 여론전을 하면서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내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어제 기자회견의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와 민니진 대표가 각각 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둘 다 카카오톡 공개를 하면서 하이브 측은 이 대화록을 근거로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다. 민니진 대표는 역시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아니다, 사담 수준을 부풀렸을 뿐이다 얘기를 했는데 둘이 이제 법적으로 맞붙게 된다면 수사기관하고 재판부에선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측에서 이제 카톡 대화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근데 다만 그 카톡 대화 내용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을 때 원래 증거는 이 증거를 보임으로써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증하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하이브가 이제 언론에 공개했던 민니진 대표와 이 측근 간의 이 대화는 이 민니진 대표가 어도어의 80%의 하이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각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매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업무상 배임이다. 그런 정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카톡을 공개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제출한 게 보여준 증거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하이브를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이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방시혁 의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민 대표가 제출한 이 증거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하이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러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오히려 하이브에서 나를 내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해서 약간 입증의 이 방향이라든지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면 결국엔 이런 증거들을 보고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 쟁점의 크게 중된 쟁점은 아마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즉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주되게 볼 텐데, 근데 하이브에서 제출한 부분 이런 측근과의 이 어도어의 80%의 하이브의 지분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이 시도를 한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이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로 실행이 됐고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다만 민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대화가 이게 무슨 정말 이 진심에 담겨서 하는 이런 실질적인 대화가 아니었고 그냥 사담 수준이었다. 그래서 맥락이 지금 제외가 되어서 오히려 그 부분만 발췌가 되어서 본인이 마녀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맥락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기획안보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대화가 어떠한 경위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민 대표의 주장처럼 그냥 당사자들 간의 지인들 간의 농담처럼 이루어진 대화인 거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업무상 배임이 주요 쟁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민 대표 측의 변호사는 지분율 80%대 20%인 상황에서는 경영권 찬탈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지분 자체로 보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가져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대표 측의 변호사도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근데 다만 그 하이브 측에서 공개한 카톡을 보면 80%의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80%의 지분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제3의 투자자라든지 제3의 매수인과의 접촉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 대표 측은 배임이라면 이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견이 돼야 하는데 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하이브에서는 주술 경영을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술 경영 얘기도 그렇고 어떤 요건들이 실제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충족이 돼야 하는 요건일까요? 근데 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는 업무상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임원이나 회사의 직원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같은 경우는 그 사무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업무에 위배를 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 배임입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민 대표 측의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카톡의 내용만으로는 배임죄 예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예비죄라는 거는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물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을 이제 처벌하는 죄인데 예. 배임죄 같은 경우 예비죄를 처벌하지도 않지만 이 예비죄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뭐 누구에게 이득을 얻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보려면 이 카톡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톡 내용대로 실제로 정말 계획을 했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 업무상 배임을 하기 위해서 이 실행에 착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밝혀져야지 이 배임 여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소식인데 이른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소환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피의자 첫 소환이거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3개월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피의자 소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단도 그렇고 이 법적으로 따지면 혐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 수사하는 방향은 사실상은 원래 실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의 이 진술을 토대로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수처가 이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이 결과물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약간 실질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는 현재 유재은 관리관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오후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이 직권남용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권남용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이 구체적인 혐의자를 좀 축소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날 이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은 이 유재은 법무관리단이 왜 통화를 했으며 통화에서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지 정말 이 강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 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공수처에서는 유재은 관리관뿐만 아니라
아니라 지금 박격운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줄 소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향후 수사 방향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이제서야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혐의자인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에서 나온 이 진술을 토대로 계속 맞춰 나갈 겁니다. 이 사실이 맞느냐, 네.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 사실이 맞느냐라고 계속 물어볼 거라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줄 소환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이제 거론이 되었다가 빠져나갔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실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임종석 그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간이 조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무자들의 이제 진술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 외압이 있었는지 회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상속권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부모나 자식은 이제 상속받을 권리를 내세우기 힘들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2조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위헌,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을 결정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나 뭐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이 유류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전에 아무런 결속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폐륜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리 해석하면 뭐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으라는 거죠. 폐륜적인 행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생전에 피상속인과 어떠한 결속도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뭐 폐륜적인 부모나 자식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 유류분 제도가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이제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에 이제 오래전에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입법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이 법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2019년에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구하라 씨 오빠가 이 예전에 이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입법 청원을 했고요. 실제 입법 청원을 해서 이제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제 상속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개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폐륜적인 부모라든지 폐륜적인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뭐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고 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발의가 되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헌재 결정도 어떻게 보면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아예 이 시한을 정해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근데 다만 그 개정 시까지 이 조항이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효력은 유지하되 다만 이 무조건적으로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불합치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한을 두어서 개정을 하라라고 해서 이 가이드를 준 겁니다. 네. 예. 이번 헌재 결정이 눈에 띄는 점은 형제 자매 간의 강제 상속도 앞으로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인데 또 하나가 이제 고인에게 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을 예외로 인정하라 이런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헌재 이 같은 결정 배경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 교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이 생전에 이 피상속인의 이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라든지 유족에 대한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교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강제적인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이제 부당하다라.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비혼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없는 가족도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상속을 받을 확률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가족관이라든지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상속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는 요즘에 가족 형태나 뭐 관이 변화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제도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불효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효도를 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측면도 내비쳤거든요. 네,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은 유류분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균과 어떠한 결속이라든지 연대도 없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폐륜적인 행위를 해서 네. 상속권을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부당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민법 규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 없이 무조건 이 상속권을 인정을 하는 게 부당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달리 말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라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부양 의무를 져버리거나 오히려 아니면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는 이 여지가 이런 경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오히려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관계가 결속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 각종 소송에 미칠 영향도 짚어봐야겠는데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이 무려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들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헌재 위헌 결정이 이 소송들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실무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 분쟁 중에 거의 50% 이상이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무조건 위헌으로 봤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2025년 12월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이 효력 자체가 이제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재판부가 기각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뭐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 간에 이루어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법 규정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재판부의 이제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정 시까지 뭐 잠정적인 재판을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건 다음 기일에 잡는다라는 건데 일단 재판을 좀 중단을 하면서 그거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마다 좀 달라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소송 사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제가 좀 가능할까요? 사실 구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걸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소급표가 있어서. 근데 이러한 민법적인 규정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는 거는 어제부터거든요. 어제부터 장래로부터 이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재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고 그 재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헌재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